한국식 정은 재난 앞에서 독이 됩니다. 스위스 최고 전문가가 비웃으며 서울에 왔습니다. 때마침 117년 만에 폭설이 터졌죠. 구급차가 꼼짝 못하고 심정지 환자는 3분 안에 죽을 판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소리쳤죠. 움직이지 마. 2차 사고 난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빙판 위에서 맨몸으로 차를 밀기 시작했죠.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분 뒤 길이 뚫렸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이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모든 게 틀렸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결국 그는 스위스로 돌아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에서 장비를 사오지 마십시오. 그들의 시스템을 배워 오십시오. 대체 그가 서울에서 뭘 본 걸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새벽 2시를 갓 넘긴 시각이었죠. 차량 수십 대가 연쇄 추돌로 뒤엉켜 있었고 그 한가운데서 백색 경광등을 번쩍이는 구급차 한 대가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제 렌터카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앞유리에 부딪히는 눈송이들이 와이퍼에 밀려나갈 때마다 참담한 현실이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구급차 뒤편으로 줄지어 선 차들, 그리고 그 차들 사이를 허둥대며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죠. 저는 다니엘 로이저, 스위스에서 온 재난 및 보험 리스크 평가관입니다. 52회를 살아오면서 전 세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밟아왔죠. 취리히 본사에서 제가 맡은 일은 단순합니다. 도시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 회복 탄력성을 숫자로 환산하는 겁니다.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고 때로는 국가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냉정한 작업이죠. 그래서 저는 감정을 배제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재난 앞에서 울거나 분노하는 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새벽 제 심장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자 매서운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었고 발밑에 눈은 발목까지 푹 빠질 정도로 쌓여 있었죠. 기온은 영하를 훌쩍 넘어섰을 겁니다. 코끝이 얼얼하고 귓바퀴가 따끔거렸지만 저는 현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눈보라에 묻혀 간헐적으로만 들려왔고 그 소리마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았죠.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어였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듣진 못했지만 목소리의 급박함은 언어를 초월해서 전해졌죠. 한 남자가 자기 차를 억지로 옆으로 빼려다가 바퀴가 눈에 빠져 헛돌고 있었습니다. 다른 차들도 그 움직임에 자극받아 여기저기서 경적을 울리며 빠져나가려 했고 순간 아찔한 장면이 펼쳐졌죠. 한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옆 차량을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부딪히진 않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멈춰요. 지금은 누구도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프로토콜이 먼저예요. 제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퍼져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칫하며 저를 쳐다봤죠. 외국인이 갑자기 나타나 소리를 지르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건 미덕이 아니라 재앙의 씨앗이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난 현장에서 민간인의 선의는 종종 독이 됩니다. 구하려다 함께 죽고 도우려다 상황을 악화시키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명확한 지휘 체계와 사전에 정해진 규정을 강조해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매뉴얼로 생명을 지킨다. 이것이 제 신념이었죠. 그때 구급차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형광 주황색 방한복을 입은 남자가 뛰어내렸죠.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이 눈에 들어왔죠. 박태훈, 119 대원이었습니다. 박태훈 대원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 프로토콜 때문에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사람들이 제멋대로 차를 움직이면 2차 사고가 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죠. 제가 본 수많은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혼란이 비극으로 끝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박태훈 대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구급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손목에 찬 낡은 신분증을 무의식적으로 움켜쥐었죠.
이 신분증은 제가 늘 품속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겉면이 달아서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거기 적힌 날짜와 장소는 제 기억 속에 영원히 선명하게 남아있죠. 1년 전 동남아시아의 한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대형 행사장이었죠. 저는 안전감사관으로 파견되어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자발적 통제라는 이름 아래 각자의 판단으로 움직였죠. 서로 돕는다며 질서를 무너뜨렸고 책임 소재는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수십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저는 그 현장에서 들었던 비명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시아의 정의라는 것, 그리고 눈치라는 이름의 암묵적 질서는 평상시엔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독이 된다고요. 명확한 규칙과 지휘체계 없이 감정으로 움직이는 군중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됩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죠. 서울 출장은 저에게 일종의 증명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첨단 도시를 운영한다고 자부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허상으로 보였죠. 빽빽하게 들어찬 건물들, 수천만 명이 오가는 교통망, 화려한 전광판과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된 시스템. 겉으로는 촘촘해 보이지만 여유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에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죠. 저는 이번 폭설이 그 증거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5m도 확보되지 않았고 도로 위의 차량들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하얗게 뒤덮여가고 있었죠. 구급차의 사이렌이 다시 울렸지만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생각했죠. 이 도시는 오늘 밤 그 취약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될 거라고요. 제 렌터카로 돌아가면서 박태훈 대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그 프로토콜 때문에 사람이 죽게 생겼다는 그 절박한 외침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판단력을 잃게 되니까요. 저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 직업이고 제 존재 이유죠. 차 안으로 들어서자 히터 바람이 얼어붙은 얼굴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싸늘했죠. 앞유리 너머로 구급차의 붉은 경광등이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 안에 누군가의 생명이 시시각각 꺼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외면했죠. 내 일이 아니니까요. 내 역할은 이 상황을 기록하고 분석해서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손목에 낡은 신분증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1년 전 그 현장의 기억이 유령처럼 따라붙었죠. 저는 그날 왜 더 강하게 막지 못했을까요? 왜 규칙을 철저히 적용하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이 저를 서울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이번에는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온통 하얗게 물들이면서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내일 이 도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도시가 제게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겨줄지, 그리고 제 신념이 얼마나 흔들리게 될지를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눈보라에 묻히는 걸지도 모르죠.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기나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동남아시아에서 겪었던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아직도 그 이름만 들으면 심장이 조여오니까요. 수만 명이 모인 초대형 행사장이었죠. 아시아 메가시티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열린 국제 행사였습니다. 저는 안전감사관으로 파견되어 현장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임무를 맡았죠.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비상구 표시가 불명확했고 군중 통제 계획은 허술해 보였죠. 하지만 현지 담당자들은 걱정 말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발적 통제라는 게 있다고요. 사람들이 알아서 서로 배려하고 질서를 지킨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들은 제 우려를 무시했습니다. 행사 셋째 날 밤 예상치 못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오작동이었지만 그 순간 군중은 패닉에 빠졌죠. 사람들이 출구로 몰려들었고 아까 그 자발적 통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책임자인지 아무도 몰랐고 지휘체계는 존재하지 않았죠.
서로 돕겠다며 뛰어든 사람들이 오히려 병목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4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압사였죠. 저는 그 숫자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원인 분석란에 뭐라고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죠. 결국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명확한 지휘체계의 부재, 자율에 대한 과신, 책임 소재의 분산.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도시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물론 편견이라는 거 압니다. 대륙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는 건 공정하지 않죠. 하지만 트라우마는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아시아의 정의라는 감정적 연대가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눈치라는 이름의 암묵적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엔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 명확하게 지휘하지 않으면 금세 무너지는 허울에 불과하다고요. 서울 출장이 결정되었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기 싫었죠. 또다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서울이 제 이론을 증명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 도시의 허상을 까발리고 제가 옳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하며 비행기에 올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솔직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죠. 입국 심사도 빨랐고 안내 표지판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무덤덤한 척했죠.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동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 번쩍이는 전광판들,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음들. 모든 게 과잉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서울시 재난데이터 담당관 서미라와의 첫 만남은 호텔 로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5살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젊은 나이에 비해 눈빛이 날카로웠죠. 명함을 건네받으면서 저는 일부러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앱, 전광판, 인공지능 관제, 솔직히 말해서 과잉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서미라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으며 대답했죠.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 소리는 질리도록 들어왔으니까요. 모든 도시가 자기네 시스템을 자랑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날 오후 서미라의 안내로 재난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실시간 교통정보, 기상 데이터, 신고 현황 등이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약점을 찾으려고 눈을 부릅떴죠. 이 시스템이 마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질문에 서미라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백업 시스템이 3중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백업 시스템도 결국 시스템입니다. 진짜 위기는 시스템 바깥에서 오는 법이죠. 호텔로 돌아온 그날 저녁 기상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기록적인 폭설이 예보되었죠. 뉴스에서는 1907년 관측 시작 이래 117년 만에 11월 최대 강설량이라는 문구가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바깥을 내다봤죠. 아직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이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공포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저는 이 폭설이 서울의 취약함을 드러내줄 거라고 확신했죠. 촘촘해 보이는 이 도시가 사실은 얼마나 여유 없이 돌아가는지,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새벽, 이 도시는 멈춘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손목에 낡은 신분증을 꺼내봤습니다. 1년 전 그 현장의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눈을 감으면 아직도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이번에는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 되뇌며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창밖은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서울은 이미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눈송이들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죠.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재난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거리에는 차 한 대 보이지 않았죠. 결국 걸어야 했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20여 분을 걸었고 관제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센터 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무전기에서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죠. 직원들은 모니터 앞에 붙어 있었고 커피잔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게 분명해 보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야,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 서미라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던 것 같았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죠. 다니엘 씨, 이쪽으로 오세요. 상황 보여드릴게요.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가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교통정체 구간이었습니다. 도심 외곽부터 시작해서 점점 중심부로 번져 들어오는 게 마치 피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우리는 데이터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미라의 설명이 이어졌죠. 가장 심각한 구간부터 제설차를 투입하고 실시간으로 경로를 재조정합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재난은 데이터로 이기지 못합니다. 장비와 규칙으로 이기는 거죠. 서미라의 눈빛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화면에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항공편 결항 소식도 속속 올라왔죠. 교차로 한 곳에서 버스가 언덕길을 오르다 미끄러졌다는 신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구간에서 혼잡 경보가 울렸다는 알림, 한강 다리 위에서 사고가 났다는 제보가 연달아 떴습니다. 관제센터는 그야말로 불이 났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도시의 필연적 결말이라고 제목을 달았죠. 과잉 기술에 대한 과신, 실제 대응 능력의 부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앞에서 드러나는 취약성.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동남아시아에서와 다를 바 없었죠. 염화칼슘이 부족합니다. 추가 배송 요청합니다. 옆 책상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이 구간 제설차가 고장났습니다. 대체 장비 필요합니다라는 보고가 들려왔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장비가 문제야.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비가 없으면 소용없지. 그때 서미라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죠. 다니엘 씨, 지금부터 서울이 진짜로 돌아가는 방식이 보일 거예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미라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붉은색으로 물든 지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는데요. 서미라는 화면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시민 제보 현황이라는 창이었죠. 거기에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골목에 결빙이 심하다. 어느 사거리에 나무가 쓰러졌다. 어느 신호등이 고장났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현장 데이터였죠.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원 시스템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섬이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민원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직접 현장 상황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원을 재배치합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그래서요? 결국 관제센터가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서미라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폐쇄회로 카메라 화면이었죠. 좁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제설차가 들어갈 수 없는 구간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화면 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죠. 사람이었습니다. 문이 하나 열리고 누군가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이 열렸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건 뭘까요? 섬이라는 조용히 대답했죠. 서울 시민들입니다. 자기 아픈 자기가 치우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보험은요? 책임은요? 제 질문이 연달아 쏟아졌죠. 하지만 섬이라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내 앞은 내가라는 약속이 있을 뿐이죠.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 없이 움직이는 군중은 혼란의 씨앗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화면 속 장면은 혼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각자 자기 구간을 치우면서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죠.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는 것처럼요.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술렁였죠. 이건 내가 아는 아시아 도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었죠.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관제센터의 붉은 지도가 여전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진짜 붕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센터 화면에 비친 그 골목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와 빗자루를 든 모습,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른 집에서도 사람들이 나오던 장면이요. 저는 스위스에서 수많은 도시의 재난 대응을 평가해왔지만 그런 광경은 처음이었죠. 명령도 없고 대가도 없고 심지어 보험 적용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미라에게 따졌습니다. 저건 위험합니다. 만약 누가 다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국가입니까? 지자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서미라는 제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죠. 대신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비슷한 장면들이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북의 좁은 골목, 강남의 주택가, 동대문 쪽 시장 근처까지요. 각자 자기 앞을 치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동시다발적으로 잡히고 있었죠. 저는 처음에 그것을 비효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문 장비도 없이 빗자루와 삽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설차 한 대가 10분에 처리할 양을 사람 10명이 1시간 걸려 치우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섬이라는 고개를 저었죠. 제설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골목이 너무 좁아서요. 그런 곳은 원래 포기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죠.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물리적인 한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화면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골목이 뚫리자 그 골목과 연결된 작은 도로가 소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도로가 뚫리자 중간 도로의 정체가 풀리기 시작했고요. 마치 혈관이 하나씩 열리면서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미라가 숫자를 꺼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평균 약 661만 명이 이용합니다. 이 흐름이 끊기면 도시가 멈추죠. 그래서 사람들은 골목부터 치우는 겁니다. 골목이 살아야 버스 정류장에 갈 수 있고 버스 정류장이 살아야 지하철역에 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논리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이런 걸 복잡한 알고리즘과 센서 네트워크로 관리하는데 서울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고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규칙이 아닌데 왜 작동하지? 제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맴돌았죠. 1년 전 동남아시아에서는 비슷한 자발성이 혼란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서로 돕겠다며 뛰어든 사람들이 병목 현상을 만들었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대응이 늦어졌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뭔가 달랐습니다. 같은 자발성인데 결과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뭔지 파악하려고 화면을 집중해서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죠. 서울 사람들은 각자의 영역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옆집 앞까지 넘어가서 치우는 사람은 없었죠. 자기 대문 앞, 자기 가게 앞, 정확히 그 범위만 담당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요. 서미라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내 앞은 내가, 그게 서울의 암묵적 규칙이에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말에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붉게 물들었던 지도가 서서히 색이 옅어지고 있었죠. 완전히 녹색으로 바뀌진 않았지만 주황색 구간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큰 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죠. 제가 쓰려던 보고서의 논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도시의 필연적 결말이라는 제목이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죠. 하지만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시스템을 증명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직 밤은 길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미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더 보여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왜인지 모르게 이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비판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저도 몰랐죠. 관제센터 창밖으로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장비의 힘이 아니야. 그렇다면 뭘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미라가 점퍼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지하철역에 가보실래요? 진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망설이다가 따라 나섰죠. 밖은 여전히 눈보라였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호기심이라는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죠. 비판하려 왔는데 어느새 배우고 싶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기엔 제 자존심이 너무 컸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눈을 치우고 있는 상점 주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죠.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역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죠. 저는 그 안에서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예상하려 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몰려든 인파, 아수라장이 된 승강장,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찬 군중의 모습을요. 그게 제가 예상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곧 이어집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최악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폭설 때문에 버스와 택시가 마비되었으니 당연히 지하철로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좁은 승강장에 인파가 밀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밀치고 욕하고 심하면 폭력이 터지기도 합니다. 1년 전 동남아시아에서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계단을 반쯤 내려갔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긴 했습니다. 정말 많았죠. 하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죠. 사람들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두 줄로요. 가운데는 비워두고 양쪽으로 정렬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군대식 통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지시를 내리고 있을 거라고요. 영무원이든 경찰이든 아니면 안전요원이든.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통제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서 있는 거였죠. 서미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내리는 사람 먼저, 그리고 양옆으로 비켜서기. 서울 지하철의 기본 규칙이에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규칙이라면서요? 누가 정한 규칙입니까? 법으로 강제합니까? 서미라는 고개를 저었죠. 법은 아니에요. 그냥 다들 그렇게 해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강제 없이 질서가 유지된다? 그건 제 경험과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승강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고 문이 열렸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부딪힐 거라고 예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왔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흐름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순서대로 탑승했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억압된 통제라고 몰아붙이려 했지만 막상 억압의 증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분노나 불만으로 일그러진 얼굴은 없었죠. 그냥 당연한 일상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사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 한 분이 빙판처럼 미끄러운 승강장 바닥에서 중심을 잃었죠. 넘어질 뻔한 순간 옆에 있던 젊은이가 재빨리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젊은이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죠. 그 전체 과정이 5초도 안 걸렸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요. 또 다른 장면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아는 보호자가 열차에 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줬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한 발씩 물러서면서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보호자는 얼굴에 안도의 빛을 띠며 열차에 올랐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들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감동이라고 불러야 할지 혼란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알던 군중의 법칙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위기 상황에서 인간은 이기적으로 변한다고, 자기 보존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 30m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법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죠. 서미라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침묵이 이어졌고 다음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죠. 내리는 사람 먼저, 양옆으로 비켜서기, 순서대로 탑승.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 군중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비판할 거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건 억압이에요.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할 수 없게 사회가 만든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섬이라는 고개를 갸웃했죠. 억압이면 왜 이렇게 조용히 서로를 살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열차가 3번, 4번 오고 갔죠.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무력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도시를 비판하기 위해 왔는데 비판의 근거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안내방송이 끊겼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았죠. 하지만 군중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진 것 같았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열차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질서정연하게 기다렸습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감동으로 안전은 확보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확신은 흔들리고 있었죠. 섬이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소만 지었죠. 그 미소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직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죠.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깥 세상과 달리 그 지하 공간은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 대비에 머리가 어지러웠죠. 계단을 오르면서 손목에 낡은 신분증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1년 전 그 현장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도 사람들은 서로 돕겠다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죠. 그런데 왜 서울은 다를까요? 같은 자발성인데 왜 결과가 정반대일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상에 도착했을 때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멈추지 않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을까? 지상으로 올라오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시야는 10m도 확보되지 않았죠. 하지만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을 치우는 사람들이요. 가게 주인들, 건물 관리인들, 그리고 그냥 일반 시민들까지. 삽을 들고 빗자루를 들고 심지어 맨손으로 눈을 치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폭발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이건 착취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시민에게 떠넘긴 거예요. 제설차를 더 사야지 왜 사람들을 이렇게 부려먹습니까? 제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퍼져나갔습니다. 서미라가 제 앞에 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지금까지 참을성 있게 안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다니엘 씨, 당신이 보는 건 희생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연결이라고 봅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죠. 연결이요? 아무 대가 없이 노동을 강요당하는 게 연결입니까? 서미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럼 뭔가요? 돈이라도 받습니까? 훈장이라도 받습니까? 섬이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골목이 뚫리면 내 이웃도 출근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이 출근하면 그 회사가 돌아가고 그 회사가 돌아가면 이 도시가 유지됩니다. 그게 대가예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제가 배워온 세계에서는 모든 노동에는 명확한 보상이 따라야 했습니다. 계약이 있어야 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하고 보험이 적용되어야 하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것 없이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그게 효과가 있어 보였다는 겁니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눈을 치우고 그 결과 작은 도로들이 뚫리고 버스가 다시 운행을 시작하고 지하철역까지의 접근이 가능해지고 있었죠. 제가 무능함의 증거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오히려 회복력의 증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섬이라도 말이 없었죠. 묵직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헤어질 때 섬이라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관제센터에서 다시 만나요.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올라갔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으니까요. 제목란에 커서를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까 썼던 제목이 떠올랐죠. 전기반 도시 운영의 지속 가능성 제로. 하지만 그 문장이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제목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래의 내용을 채워넣기 시작했죠. 서울은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시민의 자발적 노동에 의존하는 구조를 보인다. 이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시민 피로도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손가락이 자꾸 멈췄습니다. 내가 정말 본 것을 쓰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을 쓰고 있는 건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하고 타자를 계속 쳤습니다. 보고서를 절반쯤 썼을 때 손목에 낡은 신분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 전 그 현장의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죠. 저는 그 신분증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그곳에서 들었던 비명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서로 돕겠다며 뛰어든 사람들의 모습도요. 그리고 그 선의가 어떻게 비극으로 변했는지도요. 하지만 서울에서 본 건 달랐습니다. 같은 자발성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저는 그 차이를 찾으려 했지만 명확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왔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봤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골목에서 눈을 치우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줄을 서는 승객들, 넘어질 뻔한 노인을 잡아주는 젊은이, 아이를 안은 보호자에게 길을 터주는 군중. 그 모든 장면이 제 기존 신념과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방 안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엔 제 자존심이, 그리고 1년 전의 기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결국 잠들지 못하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죠.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든 줄 알았는데 전화벨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죠. 섬이라였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다니엘 씨, 지금 바로 나오세요. 현장에 가야 합니다. 저는 이유도 묻지 않고 옷을 걸치고 뛰어나갔죠.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눈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바닥은 온통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섬이라가 차를 가져왔더군요. 타자마자 차가 출발했죠. 뭔 일입니까? 제 질문에 섬이라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심정지 의심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구급차가 또 막혔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새벽 그 장면이 떠올랐죠. 구급차가 정체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던 그때 제가 프로토콜을 외치며 사람들을 막았던 그 순간이요.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아까 못지않게 심각했습니다. 좁은 도로 양쪽으로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한가운데서 구급차가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바퀴가 눈에 빠진 차들이 도로를 막고 있었고 빙판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죠.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본능적으로 외치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2차 사고가 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죠. 구급차 창문이 열리고 박태훈 대원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저와 대치했던 그 119 대원이었죠. 박태훈이 창밖으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3분 늦으면 끝입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3분, 심정지 환자에게 그 3분은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죠. 제가 규칙을 외치는 동안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차에서 내려서 앞차를 밀기 시작했죠. 빙판길이라 위험했습니다.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었고 차가 미끄러지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앞차 범퍼를 잡고 밀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달려와 같이 밀었죠.
또 다른 사람이 뒤에서 합류했습니다. 차가 조금씩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옆의 차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다쳤을까봐 숨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옆에 있던 사람이 재빨리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젊은이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고 다시 차를 밀기 시작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구급차 앞에 공간이 조금 생겼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땀이 눈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한 대만 더 밀면 구급차가 빠져나갈 수 있었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밀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옆으로 빠졌고 드디어 구급차 통로가 열렸습니다. 3분, 정확히 3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나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죠.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년 전 동남아시아에서 자율이 무질서가 되는 걸 봤습니다. 서로 돕겠다던 선의가 비극으로 끝났죠. 그래서 저는 자발성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본 자발성은 달랐습니다. 무질서가 아니라 공동의 규범으로 작동했죠.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답을 찾았죠. 1년 전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모르는 타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죠. 같은 도시에 사는 언젠가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이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박태훈 대원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와 대치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담담한 표정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들 저렇게까지 하죠? 아무 대가도 없는데요. 박태훈이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같은 도시 사람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손목에 낡은 신분증이 다시 손에 잡혔습니다. 1년 전 그 현장의 이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죠. 그날 그곳에서도 이런 연결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뭔가를 배워야겠다고요. 관제센터로 돌아가자고 서미라에게 말했죠.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관제센터에 도착했을 때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대형 스크린들을 비추었죠. 며칠 전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붉은 구간들이 아까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었죠. 도시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서미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서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을 조작했죠. 시민 제보 맵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잠깐 본 그 화면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제보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구간에 결빙이 심하다. 어느 사거리에 나무가 쓰러졌다. 어느 신호등이 고장났다. 어느 곳에 제설 장비가 필요하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장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수십억을 들여 센서를 깔거든요. 서미라가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현장 상황을 보내줍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원을 재배치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거짓 제보나 장난은 없습니까? 서미라가 대답했죠.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확해요. 왜냐하면 자기 동네 문제니까요. 자기가 불편해지면 거짓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죠. 그 논리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센서는 고장나고 오작동할 수 있지만 시민은 고장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라는 변수도 있지만 서울에서는 그 변수를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시킨 거였죠.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술의 빈틈을 메우는 구조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자원 배치 현황이 보였죠. 제설차, 염화칼슘 살포차, 긴급 수리반 등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배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죠. 시민 제보에 따라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 정보를 받아서 판단하고 자원을 재배치했죠.
저는 처음으로 이 시스템의 강점을 인정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모든 판단을 중앙관제실에서 내립니다.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으로 최적 경로를 계산하고 명령을 하달하죠. 효율적이지만 경직되어 있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시민이 센서 역할을 하고 공무원이 손발 역할을 하는 구조였죠. 유연하고 빠르고 무엇보다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죠. 허점도 있고 개선할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그 불완전함을 안고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이 반짝이고 있었죠.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이 도시가 무너지기를 바랐습니다. 제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이론이 무너졌죠. 한 구석에 빗자루가 세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건물 앞 눈을 치우다 잠시 세워둔 것 같았죠. 저는 그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미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이 도시의 규칙을 배우고 싶습니다. 밖으로 나가 관제센터 앞 계단에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투른 손놀림이었죠. 스위스에서 눈을 치워본 적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빗자루를 움직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스위스로 돌아갔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 출장 보고를 해야 했죠. 대형 스크린에 서울 지도와 데이터를 띄우고 동료들 앞에 섰습니다. 서울은 장비로 버틴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죠. 사람을 시스템에 편입시켜서 버텼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의아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제설차를 더 살 게 아니라 시민을 파트너로 만드는 설계를 사야 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죠. 스위스 사람들은 시스템과 장비를 신뢰합니다. 인간 변수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열고 며칠 전 썼던 보고서 파일을 열었죠. 전기반 도시 운영의 지속 가능성 제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죠. 제목란에 커서를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떠오르는 문장이 있었죠. 하지만 쓰기 전에 손목에 낡은 신분증을 꺼내봤습니다. 1년 전 그 현장의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죠. 저는 그 신분증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과거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았죠. 보고서 첫 줄을 적었습니다. 재난은 규칙으로 시작하지만 도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틴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서울에서 봤던 모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골목에서 눈을 치우던 사람들, 지하철에서 줄을 서던 승객들, 넘어질 뻔한 노인을 잡아주던 젊은이, 구급차 길을 만들기 위해 빙판에서 차를 밀던 시민들. 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그들이 보여준 건 제가 수십 년간 배운 어떤 이론보다 강력했죠. 규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도시를 지키는 건 사람이니까요. 창밖으로 스위스의 눈 덮인 산이 보였습니다. 서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어느 도시든 재난은 찾아옵니다. 그 재난을 버텨내는 건 결국 사람들의 연결이라는 걸요. 2024년 11월 기록적인 폭설이 서울의 교통혼란과 피해를 남겼습니다. 정전이 있었고 항공편이 결항되었고 사고도 있었죠. 하지만 서울은 빠르게 복구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배웠습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장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서울에 가게 되면 이번에는 비판하러 가지 않겠다고요. 배우러 가겠다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도시의 일원이 되어볼 수도 있겠다고요. 빗자루를 들었던 그 순간의 감각이 아직도 손에 남아 있습니다.